지나간 과거도 간혹 생각이 나고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네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반백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참 인생이란 한 치 앞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남매 중에서 전 둘째였죠. 여자란 이유로 오빠와 남동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야 했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오빠와 남동생은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닮지 않았단 점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빠나 남동생이 사고를 치면 하하하 웃으시면서 사내 새끼가 그럴 수도 있다고 사고 치는 것을 보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만 제가 접시 한 장이라도 깨는 날이면 바로 제 뺨을 내려쳐버리곤 하셨죠. 그럴 때마다 오빠와 남동생이 절 도와줬어요. 사실 저희 남매 사이가 끈끈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절 보호해줬거든요. 뒤에서 위로도 많이 해줬고 저를 토닥토닥 달래주기도 했죠. 아마 이건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클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사내로 태어나게 했음 이런 취급이 아닐 텐데 당신께서 못나서 날 여자로 낳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남동생은 태어나자마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동생과 누나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귀하면서도 천한 취급을 동시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친할머니와 친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엄마가 시댁과 합가를 하셨었는데 여자인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죠. 그래서 1년에 몇 번 만나진 못하지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저는 더 좋아했습니다. 적어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제게 윽박을 지르진 않으셨거든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공부도 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게 돈을 쥐어주며 공부를 하라고 한 사람은 오빠였어요. 집안의 장순이 공부해보라고 지원을 하니 마지못해서 집안 어른들도 허락해줬고요. 저는 오빠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고 오빠와 남동생은 저를 응원했어요. 어른들은 여자가 밖을 겉돌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더라. 여자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드세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니 큰일이다. 등등의 참 많은 말을 하며 절 기죽이려고 하셨고 못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생각보다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모양이었던 것인지 저는 곧 자라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동네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저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어찌나 기쁘던지 오빠와 남동생의 든든하고 물심양면의 지원 끝에 저는 집을 떠나 타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버는 돈에 족족 제 생활비와 월세 등만 빼고 집으로 보내야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죠. 아버지 곁을 벗어난 제 인생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참 답도 없는 집안이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에 맞선이 들어왔고 상대방의 직업은 의사였죠. 집에서는 만남을 가지기도 전에 결혼을 서두르려고 했고 저는 그 휘말림에 등 떠밀려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점도 많았고 성질도 비슷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결혼은 피하지 못할 텐데 신랑 될 사람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라고 말이에요. 결국 전 그 사람과 2번 정도 얼굴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펼쳐졌죠. 남편은 종갓집 장손이었어요. 전 종갓집 맏며느리가 된 것이었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한복으로 갈아입고 움직여야 했으며 매일 삼시세끼를 차려내야 했습니다. 직장?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것인지 종년으로 들어온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산다는 느낌으로 버티고 또 버텨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지났는데 그때부터 장손과 결혼한 종갓집 맏며느리의 임무는 장손을 또 낳는 것이라고
임신에 대한 강요와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제게 많이 미안해했고 집안 어른들의 눈치와 등살에 앞으로 나설 순 없었지만 저를 방에 숨겨주며 잠시 쉴 틈을 마련해주기도 했고 매일 밤마다 미안해했으며 퉁퉁 부은 제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버틸만하냐 물으실지도 모르지만 저와 제 남편처럼 어른들에게 치여 살기 시작하면 반항과 반박을 해야 한다는 사고가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해본 놈들이나 하는 거지 저와 남편은 해보지를 못했으니 당연히 할 줄도 몰랐죠. 그래서 저를 보듬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좋아하던 공부하지 못하고 여기 끌려와 종년 노릇을 해도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는 남편이 뼈저리게 잘 알아줘서 견뎠습니다. 임신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고 저는 아이를 가지는 데 집중했어요. 살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임신을 했죠. 원하던 임신이었지만 전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하고요. 매일 자기 전 누워서 달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죠. 하늘도 제 간절함을 알았던 것인지 아들이 태어났고 전 그날 기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것도 잠시 아이가 태어나자 제가 도망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시집살이의 수위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그리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부모님의 가부장적인 행동거지들은 어찌나 심하던지 저희 아버지가 천사로 보이는 지경이더군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이를 낳고 망가진 몸도 힘든데 절 그리 못살게 구시니 사람이 미치겠더군요. 남편은 저를 도와주려고 애는 썼지만 용기는 내지 못했어요. 나중엔 그런 남편의 우유부단한 행동도 신물이 나더군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지냈습니다. 그때가 결혼을 한 지 딱 5년이 되던 해였죠. 제 우울증은 점차 심해졌어요. 아이는 태어나서 이제 말도 제법 하고 아장아장 잘도 걸었지만 저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남편과는 말도 안 섞기 시작했죠. 결론적으로 저 사람은 본인의 아내와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많이 힘들어 보였던 건지 뭔지 남편이 제 오빠와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결혼하고 난 이후 친정에도 보내주지 않아 오빠와 남동생을 3년 만에 봤었죠. 그날은 선산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집에 여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등 떠밀며 떠나라고 하더군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앞으로도 난 어른들의 말씀을 여기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더군요.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면서 미안하다고 절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이라는 제 질문에 나중에 밖에서 따로 보자. 이러다 당신 죽어. 그러니까 여기 떠나. 이건 내가 미리 작성한 서류야. 내일 당신이 사인만 하고 법원에다 제출해.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게 전부인 사람이야. 라며 제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아이를 두고 떠나는데 아이가 어찌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눈에 아른아른거리는데 오빠와 남동생은 떠날지 말지 망설이는 절 잡아 끌고 차에 집어넣었습니다. 남동생은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누나, 꼴이 이게 뭐야? 라며 슬퍼했고 오빠는 남편을 쏘아보면서 남의 집 귀한 딸 꼴을 이렇게 만들어놔? 양심 없는 새끼. 내 동생한테 연락하지 마! 하며 윽박을 지르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제 꼴이 얼마나 말이 아니었던 건지 알 리가 없지만 그렇게 엄하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헛기침만 큼큼 마시고 자리를 뜨셨죠. 엄마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말리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라며 제게 미안하다고 절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제 꼬라지를 보고 죄책감이라도 느끼셨던 것인지 별말 없이 가만히 계셔주더군요.
사실 세 사람이 뭐라 한마디라도 했음 콱 죽어버릴까 생각이라도 했을 텐데 그때만큼이라도 그 독사 같은 입을 다무신 것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일생에 처음 세 분께 사랑을 받아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오빠와 함께 정신과를 다녔고 약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을 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엉망에다가 걸레짝이 되었죠. 전 오빠와 남동생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고 제 꼴을 보고 속을 많이 상해하셨던 어머니도 각성을 하셔서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보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아버지가 한 소리를 하려다가도 어머니가 애 꼴을 보세요. 당신은 양심도 없어요? 라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죠. 그렇게 보살핌 속에 저는 1년 정도 만에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이혼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남편에게는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지만 받질 않았죠. 아이가 제 껌딱지였는데 행여나 찾지는 않을지 걱정이 그제서야 되더군요. 저도 그 사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겠죠. 전 그렇게 복직도 준비했고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여자는 결혼을 해서 조용히 집안에서 애나 길러야 한다며 재혼의 뉘앙스를 언급하면 어머니의 눈은 세모가 되었고 오빠와 남동생도 눈에 불을 번뜩였죠. 그렇게 가장 귀한 취급과 천한 취급을 동시에 받는 제가 얼마나 우습고 기가 차던지. 분가는 걱정스러워서 허락하지 않았기에 저는 저희가 살던 지역의 대학병원에 재취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경력 단절을 우대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뽑혔죠. 그렇게 점차 제 삶의 리듬을 찾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미 이혼 처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인 남편에게 연락을 해도 닿질 않았죠. 기다리면 밖에서 아이를 만나게 해준다던 남편은 제게 통장만 주고 나가달라는 거였나 싶다가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도중 저는 용기를 한 번 더 내보기로 했습니다. 시댁을 다시 한 번 더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도 무서워서 오빠와 남동생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이의 나이는 얼추 7살 정도였어요.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마지막에 본 모습보다 한참이나 훌쩍 커버린 제 아이를 봤을 때 눈물이 절로 흘렀어요. 제 아이가 얼마나 똑똑했던 것인지 4살 때 헤어졌던 엄마인 저를 단번에 알아보고 놀던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제게 우다다다 달려와 안기더군요. 그리고 그 소란에 집안 어른들이 다 나오셨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게 달려들어 하던 사람들을 오빠와 남동생이 막아주며 보호했어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엄마인 저를 따라갈 것이라며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틈에 쏜살같이 달려나와 네 년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이 불경한 년.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라며 제 뺨을 내려치고 아이를 뺏어들었어요. 아이도 제품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시어머니 힘이 어찌나 억세던지 아이를 내놓으라는 제 비명 섞인 울음에도 시댁 사람들은 저희 남매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고 경찰에까지 신고를 한 탓에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문 너머까지 들려오는 숨 넘어갈 정도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망했죠. 그 길로 남편이 일한다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제껏 왜 남편이 일한다는 병원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지 안면이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자 다행히도 아직도 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행방을 물으니 어찌 그걸 이제 하셨냐면서 남편이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하면서요. 가슴이 철렁했고 병원이 어딘지 모르니 다행히 알고 있다며 주소를 적어서 쥐어줬어요. 오빠와 남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향해 갔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병실에 등장하니
남편의 눈이 미친 듯이 커졌고 여길 어떻게 온 것이냐며 당황해하더군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머리도 다 빠져 모자를 쓰고 있는 꼴이 영락없이 환자였습니다. 고맙게도 둘이서 이야기를 하라며 오빠와 남동생이 자리를 피해줬고 전 곁에 앉아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연락이 왜 안 되었던 거냐고 물으니 병원에 가둬지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항암을 하게 되면서 기억력이 무척이나 나빠졌고 아이는 제게 맡긴다고 시댁에다 신신당부를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저는 아이는 오지 않았다고 말해줬더니 남편이 놀라면서 헛웃음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길 가난 말기랍니다. 사실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하늘에다가 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것 같다며 바보같이 웃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제안하더군요. 사망보험금이 나올 테니까 자신과 재혼하자고 하면서요. 마치 오랫동안 머리로 많이 상상하고 수정했던 계획을 하나씩 읊는 것처럼 속도는 느렸고 말투도 더듬거렸고 했던 말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또박또박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자신과 혼인신고만 다시 하고 사망보험자 수익을 저로 변경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를 자신의 본가인 그런 곳에서 기르고 싶지 않다고 법적인 소송을 하라고 했죠.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고, 그러니 본인이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우리 아이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주고 자신의 몫까지 잘해주며 잘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집안에 치여 살지 않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울먹이면서 제게 죽기 전에 하는 자신의 마지막 부탁이니 곧 가는 사람 소원 들어주는 셈치고 자신의 어거지를 들어달라고 한이 맺혀서 그렇다고. 저도 아들은 자신은 머저리처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 사무쳐서 그렇다고 제발 들어달라고 마지막엔 거의 빌다시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매일 치여 사는 저를 밤마다 팔다리며 온몸을 주물러주며 미안하다고 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런 남편을 저는 꼭 끌어안고 그러겠노라 대답을 했죠. 수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남편의 몸은 뼈가 앙상하게 붙어 있었고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그토록 아팠던 이유도 남편을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이란 것도 알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수익자를 변경했으며 혹시 모를 시댁에서 올 소송에 대비해서 남편은 스스로 동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제게 이전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전을 한 것이며 제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혼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수익자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변호사에게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여쭤보고 모든 것을 아주 만반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총 3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래 쥐어준 휴대폰으로 시댁 식구들과 겹치지 않는 동선으로 남편과 매일 만났죠. 남편은 정말 한이었다는 말이 맞았는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고 바로 다음날 거짓말처럼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되어 남편이 떠나는 길조차 제대로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터뜨렸어요.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주 양육자가 아니었던 시부모님은 제가 거는 소송에 족족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의 명령으로 아이는 제가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종갓집과 선산의 명의도 남편이 제 명의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재개발을 한다고 땅을 팔라는 제안에 엄청난 금액을 받고 선산과 종갓집 터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또한 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 앞으로 나온 모든 보험금들도 제가 다 챙겼습니다.
남편의 성견지명이 맞았던 것인지 실제로 시댁에서 소송이 걸어왔고 남편이 찍어준 동영상을 증거로 내세워 고소 또한 기각을 시켰습니다. 남편의 목숨과 맞바꿔 세운 완벽한 계획이었으니 제가 진리가 없었죠. 선산도 종갓집의 터전도 조각내고 없앨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팔아치워버렸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말이에요.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일가 친척들까지 절 찾아와 들들 볶았고 그럴 때마다 족족 경찰에다가 협박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시댁에서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복수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명의를 이전해 주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노년에 집 한 칸은 마련해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저자세로 나오는 시부모님께 시골에 조그마한 땅과 밭을 사놓은 곳을 주소로 적어드렸고 2번 다시 저와 제 아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락하면 1억의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었던 시댁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 조건을 수락했어요. 그래서 우린 각서를 썼고 공증도 받았죠.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했고 종갓집 가문 하나를 박살내었어요. 선산도 없으니 어디 가서 체면도 안 서질 테니까요. 그곳은 개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의 머리 한 가닥조차 볼 수 없었죠. 전 제 품으로 돌아온 아이와 단둘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어요. 그리고 어느덧 벌써 제가 50대가 될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제 아들이 올해 의사 과정 중 인턴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엄마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때부터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아빠를 쏙 빼다 닮은 모양인지 의대에 들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의대에는 천재들 중에서 천재들만 간다고 하던데 그곳에서 장학금도 타고 그랬으니 제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주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마당에 뛰어놀던 아가가 어느새 의사 가운이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듬직하게 엄마를 지켜주네요. 오늘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아들과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오늘따라 남편이 물씬 생각나는 밤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